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과거학 시간이고요. 문제 1번입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 시청하시는 학생들은 반드시 문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영상 시청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풀이를 먼저 하고 이제 영상 시청을 반드시 요건 약속입니다. 일단은 문제는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장난감 새가 하나 있네요, 그죠? 물 먹는 새라고 합니다. 내부의 모습은요, 그림 나와 같고, 그 다음에 에탄올이 들어있으면 에탄올의 뭐 화학식은 알 필요는 없지만 보통 에탄올의 화학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림 가와 같이 장난감 그리고 물컵을 장치한 후에 헝겊으로 된 머리 부분을 물로 적셔주고 기다린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머리 부분이 이제 헝겊으로 되어 있습니다. 헝겊. 그다음에 물이 있고요. 요거 지금 보니까 에탄올에 혹시 요 액체가 에탄올 액체가 확대해 볼까요? 에탄올 액체가 원래 요만큼 차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뭐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요만큼 이제 채워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액체 기둥이 높이가 뭐 여기 있는지 뭐 기둥이 여기 있는지는 몰라요. 네,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그림으로 조금 나타내 보겠어요. 여기 지금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선생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에탄올이 담긴 병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새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냥 봐. 그림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에탄올이 들어 있어요, 그죠? 에탄올 이렇게 들어 있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액면이 높이가 여기 있는지 뭐 여기 있는지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액면의 높이가 어디 있든 간에 지금 멈춰 있는 거죠. 맞나요? 요 지금 액면이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 일단 지금 이 용기는요. 밀폐 용기죠. 맞죠? 밀폐 용기입니다. 밀폐 용기. 밀폐 용기면 당연히 이제 가역 반응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비가역 반응이 일어날 거야? 당연히 밀폐 용기면 가역 반응입니다. 역 반응이 있는 가역 반응이고, 분명히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도달한다? 그렇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서 이 기체들이 있을 거야, 그죠? 수증기나 혹은 에탄올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에탄올의 입자들. 에탄올 수증기는 없으니 물은 없으니까 에탄올 입자들이겠네. 에탄올의 입자들이 나타내는 압력, 동적 평형 상태에서 에탄올 입자들이 나타내는 압력, 그걸 네 글자로 뭐라 하죠? 그렇죠. 증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증기 압력. 그죠? 그러면 실제로 증기 압력이 있을 거야. 여기 지금 A 부근에서의 증기 압력이 있을 겁니다. A 부근에서 증기 압력.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부근이 있어요. 머리 부근에서의 B의 증기 압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이거 A 부근에서 A는 위치가 지금 유리병 아니죠? 유리병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치만 잡아보자. 그 다음에 B의 위치는요,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 근데 지금 잘 보시면 A 위치에서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게 증기 압력일 겁니다. 이게 이제 증기 압력일 겁니다. 근데 지금 B 부분에서 누르는 압력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증기 압력이잖아. 근데 액체 기둥이 지금 멈춰 있잖아, 그죠? 액체가 멈춰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지금 머리 부분에 요만큼의 증기 압력과 유리병 안에 이만큼의 증기 압력이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같으니까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써볼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 증기 압력을 비교해 보면, 증기 압력은 지금 A 상황입니다. A는 지금 유리병 안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어요. B는 머리 부분입니다. B는 머리 부분.
머리 부분에서의 이제 증기 압력이 이 증기 압력이 지금 같은 겁니다. 여기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액체 기둥의 높이가 지금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머리 부분 쪽으로 무거워지는 거죠. 그죠? 무거워지면 이렇게 기울여질 수 있는 겁니다. 머리 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물을. 실제로 액체 기둥을 이렇게 올리면 얘가 이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액체 기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이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압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걸 높이면 돼요. 근데 이 방법도 있잖아요. 머리 부분에 있는 압력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유리병 안에 있는 증기 압력을 높이면 돼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서의 증기 압력을 낮추면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압력의 균형이 깨질 거잖아. 둘 중에 하나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 자, 새 머리 부분을 물로 적셔주고 잠시 기다렸다. 이거는 이 머리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이 균형을 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택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작성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머리에 물을 뿌렸다고 했죠. 자, 머리 부분에 물을 뿌리면, 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지금 요 새 머리 위로 이제 물이 뿌려지겠죠. 그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영원히? 아니죠. 이거 날아가겠죠. 맞나요? 얘가 이제 증발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증발하려는 건 우리 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화열 흡수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리에 물을 뿌리면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요. 자,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주위의 온도가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죠? 주위의 온도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자, B가 있습니다. B가 머리 부분이죠. B가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자, B에 지금 주위의 온도가 감소하면 지금 여기에 온도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머리 부분에 있는 요 입자들 있죠. 요 입자의 온동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둔해진다. 입자의 온동이 활발해지지 않고 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B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B에 입자 온동이 B에서의 입자 온동이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둔해져서 입자 온동이 둔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자,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면 에탄올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에탄올이 올라와서 새가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새가. 자, 그래서 이 과정이 물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지금 압력의 균형을 깨서 에탄올의 액면의 높이를 올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컵 속의 물을요 에탄올로 바꿔지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한번 볼까요? 지금 얘는요 지금 얘는 이제 원래 물이었어. 그죠? 이걸 이제 물이 아니라 이제 에탄올로 바꾼다는 겁니다. 에탄올. 당연히 이제 증발이나 기화가 누가 되기 쉬워요? 에탄올이 더 되기 쉬운 거죠. 당연히 증기 압력이 에탄올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기화하는데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일단 물이 기화가 잘 돼? 아니면 에탄올이 기화가 잘 돼? 에탄올이 기화가 잘 되죠? 그럼 그만큼 물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고, 즉 그러면 증기 압력은요 기체가 되려는 힘인데요 당연히 물과 에탄올 중에서 에탄올이 더 큰 거죠. 기체가 더 잘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기 압력의 비교로 증기 압력이 뭐였죠? 이게 기체가 되려는 힘이 있어요. 기체가 되는 힘. 자, 이 힘이 에탄올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움직임이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날씨가 바뀌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름철과 이제 겨울철. 요거는 한번 조건을 좀 달 필요가 있는데요. 자, 조건을 드릴게요. 단 조건은 이제 실내에서 실험한다. 실내에서 실험한다. 그럼 이제 사실 온도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실내에서 실험한다는 건 온도의 영향이 크게 있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도의 차이가 크게 크지 않을 때 여름과 겨울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습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H2O의 농도가 어느 때 더 많은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수분 함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습도죠, 습도. 그죠? 습도는 당연히 여름이 높아요, 아니면 겨울이 높아요? 그죠? 습도는 당연히 여름이 높죠. 그죠? 여름이 H2O가 대기 중에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습도가 낮아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증발이 잘 일어나면 습도가 낮아야 됩니다. 겨울철에 훨씬 더 움직임이 빨라지겠죠. 따라서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에 증발이 더 잘 일어나므로 움직임이 어때요? 움직임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증발이 더 잘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 겨울방학 특강 때 우리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증발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 4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어때요? 바람이 강할수록 그렇죠.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습도가 낮을수록 이제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뭐였죠? 그렇죠. 마지막은 표면적 혹은 접촉 면적이 커질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 하는 거였죠.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은 그쵸, 우리가 좀 할 게 많았어요. 증기압력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화열, 그 다음에 증발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 놓은 문제네요. 알겠죠? 자, 문제 1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다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보십시오. 자, 되셨나요? 네, 문제 2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뷰테인 가스래요. 뷰테인은 참고로 화학식이 뭐죠? 뷰테인은 프로페인 다음이죠. C4H10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뷰테인이라 하고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뷰테인은 그리고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 이제 액체 상태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용기 내부에 압력을 강제로 높여서 액체로 만든 거예요. 액체로. 그래서 여기 지금 액체 상태로 이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 즉 뷰테인 가스통에는 높은 압력에 액화된 뷰테인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할 때 압력이 다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체 상태로 달 때는 연소가 되는 거죠. 나올 때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자, 1번입니다. 기체인 상태인 뷰테인을 액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삼중점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중점 하니까 떠올리셔야 되는 게 상평형 곡선이었죠. 상평형 곡선. 상평형 곡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두 가지. 그려볼까요? 여기는 온도였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었습니다. 압력이었어요.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죠. 가운데로 좀 옮겨볼까요? 이게 아이패드가 이런 게 좋아요. 자,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개형의 그래프를 하나 배웠어요. 그죠? 이런 개형의 그래프. 두 번째는 이런 개형의 그래프도 이렇게 배웠어요.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곡선이 달라요? 그죠? 요 곡선이 다르죠? 지금 요 곡선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융의 곡선이었죠. 융의 곡선. 우리가 이제 요 곡선의 이름을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증기압력 곡선이었고, 증기압력 곡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융해 곡선이었어요. 융해 곡선. 그다음에 얘가 뭐였죠? 승화 곡선이었습니다. 승화 곡선.
이제 상태가 이제 고체, 그다음에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체, 그다음에 액체, 그다음에 기체 상태였고요. 차이점이 일단 삼중점의 압력 기준으로 실제로 요 왼쪽은요 대기압이 위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압. 근데 오른쪽은 대기압이 아래에 있었죠, 맞나요? 이게 1기압, 얘도 1기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왼쪽이 누구였어요? 누구의 상평형이었어요? 얘가 물의 상평형이었죠. 물의 상평형. 얘가 물의 상평형이었고 얘가 뭐였어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상평형이었어요. 이산화탄소. 근데 실제로 거의 뭐 자연계에 있는 대부분은 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아요. 실제로 왼쪽은요 거의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즉 융해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하는 거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뷰테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곡선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 곡선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걸 옆으로 넘길게요. 자, 이렇게 넘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뷰테인은 오른쪽과 같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이게 온도고 압력이니까,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여기가 고체고요,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이제 기체였어. 여기가 삼중점이었어요, 그죠? 1번은 뭐예요? 액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액화가 되려면 이제 뭐야? 액화는 뭐야? 기체가, 그죠? 액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기체가 이제 액체가 되고 싶은 거야. 방법은 이제 두 가지예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을 보여줄게. 자, 일단 요 삼중점의 이상의 온도에서 이렇게 가면 액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액화시킬 수 있어요. 압력을 높이면 돼요. 즉 삼중점 이상의 온도에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액화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액화죠. 어떻게? 이렇게 해도 액화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뭡니까? 삼중점 이상의 이번엔 압력에서겠죠. 그죠? 이번엔 삼중점 이상의 압력에서 이번엔 온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액화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뷰테인 가스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뷰테인 가스통 입구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이 물방울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이제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일단 여기 이제 수증기에서 온 거죠. 얘가 이제 수증기에서 온 물방울. 그럼 당연히 온도가 낮아져서 액화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기체가 액체로. 이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지금 요 용기 내부에 있던 액체가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즉 지금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화라고 하죠. 또 기화열 흡수네요. 맞나요? 그럼 기화열 흡수가 돼요. 기화열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위의 온도는 어때요? 기화열이 이제 액체가 이제 기체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에너지가 흡수되면 주위의 온도는 감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죠, 액체가 되겠죠. 수증기 액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수증기 액화가 그죠, 요 상태죠. 물방울이 되는 거죠. 물방울.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2번엔 선생님이 3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어. 3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상평형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상평형을 4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개를. 자, 이렇게 얘를 그래프를 4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복사하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일단 왼쪽을요, 여기를 이제 온도라고, 여기 압력이라 할게요. 여기도 온도고요, 압력이라 할게요. 그리고 위에 걸 물의 상평형, 그 다음에 아래 걸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물은 이렇게 그리고 융의 곡선이 우하향했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융의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체고요. 여기 액체, 여기 기체였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삼중점에서의 압력을 좀 알려드릴게요. 물에서는요, 대기압이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있었죠. 여기가 이제 1기압이었어요. 1기압. 그러면 삼중점에서의 압력은요, 이 정도 됩니다. 0.006기압 정도 돼요. 0.006기압. 자, 이산화탄소에서는요, 대기압이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여기가 1기압이었죠. 그죠? 그래서 삼중점의 압력이 얼마였냐? 얘는 이렇게 쓰세요. 5.1기압 정도 됩니다. 5.1. 높죠. 그래서 당연히 위에 있죠. 이렇게 쉽게는 안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도 한번 그래프를 바꿔보겠습니다. 뭘 바꿔요? 그죠? x축과 y축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x축과 y축을 바꿔볼게요. 네, 이번엔 y축이 온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부터. 자, 잠깐 영상 멈추시고 요거 한번 그림을 본인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되셨나요? 좋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뒤집은 거야.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뒤집은 거라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물은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냥 뒤집으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체가 되고요. 여기가 액체, 그다음 여기가 고체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기체고요.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고체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삼중점의 압력은 각각 어디예요? 여기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0.006기압. 그다음에 이건 어디예요? 여기가 5.1기압이었죠. 그래서 이제 외부 압력이 대기압이 여기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1기압. 그리고 여기는 여기 있었죠. 여기가 1기압. 그죠? 이렇게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공간이 남았으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까 요 뷰테인 했는데요. 요 C4H10이죠. H10 이렇게 이제 탄소랑 그 다음에 이제 수소랑 결합된 물질의 화학식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이제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탄화수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탄화수소 뭐가 있어요? 메테인이 있죠, 그죠? 메테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메테인이죠. 자, 근데 메테인인데 지금 현재 이 구조식에서 추가로 수소나 이제 다른 원자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이미 포화잖아,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 포화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원자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 이제 포화탄화수소라고 해요. 자, 포화탄화수소를 우리가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탄소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인 걸 우리가 그렇죠, 메테인이라고 부릅니다. 메테인, 얘는 CH4죠. 자, 그러면 탄소의 개수가 혹시 두 개인 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에테인입니다. 얘가 에테인. 에테인은 C2H 뭐겠냐? 4입니까? 아니면 6입니까? 해볼까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야 돼. 자, 탄소고 그러니까 수소가 H 이렇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6개가 맞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페인은 우리가 LPG 가스 할 때 이 P가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페인은 탄소가 3개 있겠죠, 그죠? 3개. 그다음에 H가 8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가 방금 했죠. 뷰테인입니다. 뷰테인은 C4H10이겠죠. 10. 그다음 뷰테인 다음 뭔가요? 뷰테인 다음 펜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테인은 C5, 그다음에 H12.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헥세인이 있어요. 헥세인. 얘는 탄소가 6개입니다. 탄소가 6개, H가 14개입니다. 그래서 6개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디케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화수소 6개는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게 저 뷰테인이니까 요 위에 조금 공간이 있어요. 위에. 자, 요런 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퀴즈가 3번까지 갔죠? 그럼 4번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뷰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한번 써보십시오. 뷰테인의 연소 반응식. 자, 뷰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한번 써보세요. 자, 되셨나요? 쌤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뷰테인은 C4H10이죠, 그죠? 자, 기체고 연소 반응이니까 누구랑 만나야 돼? 산소랑 만나야겠죠. 산소랑 만나서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이제 H2O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개수를 여기를 1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탄소가 4개니까 우변에도 4개. 그 다음에 좌변에 수소가 10개죠. 그럼 여기도 10개 맞춰주시면 되겠다. 우변에 산소가 총 13개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13개 있으시면 되겠다. 양변에 2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이제 2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13이 되겠네요. 그죠? 13. 그다음에 여기는 8이 되겠네요. 8. 여기는 이제 8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렇죠. 10이 되겠죠. 여기는 10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런 반응식 정도는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왜냐면 3월 달까지 왔잖아. 우리가 방학 특강 때도 열심히 이런 반응식 세우는 걸 배워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요. 3번은 넘어가고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도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데 여기만 좀 바꿔주세요. 여기는 가가 틀렸습니다. 가가 아니고 나에서라고 바꿔주세요. 나에서 바꿔보시고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십시오. 자, 되셨나요? 일단 100도씨에서 먼저 도달하는 금속을 물어봤어요. 일단 지금 물이 있고요. 금속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각각의 비열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열의 정의가 뭐죠?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그죠? 근데 뭐 없이, 그렇죠. 상태 변화 없이, 상태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열 손실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자, 100도씨로 먼저 도달해야 돼요. 그럼 가 한번 읽어볼까요? 비커에 물을 넣고요. 끓을 때까지 끓인다. 이걸 뭐 100도씨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럼 끓기 시작하면 질량이 100g인 금속 A와 B를 넣고요. 열평형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도 100도씨, 얘도 100도씨까지 만들었다는 거야. 그죠? 자, A, B를 꺼내서 25도씨의 물 200g의 비커에 각각 넣었대요. 같이 넣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럴 때 100도씨에 먼저 도달하는 금속. 자, 온도가 먼저 쉽게 올릴 수 있는 건 비열이 작은 게 먼저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열을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비열은 A가 큰지 B가 큰지 비교해 봅시다. 비열은 누가 커요? 지금 A가 0.6, 0.8이니까 B가 더 크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A가 먼저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에서 열평형에 도달한 이후에 금속 A, B의 온도는 각각 몇 도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뭐 간이 열량계나 통 열량계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이제 금속이 잃은 열량은 그렇죠. 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속이 잃은 열량이 있어요. 금속이 잃은 열량은 누구랑 같다? 그렇죠. 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A가 되겠네요. A 금속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Q는 어떻게 계산해? 총 열량, 그렇죠?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겠죠, 그죠? 여기도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인데 얘가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왼쪽은요 금속 A죠. 금속 A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요 물이고요. 물의 질량이고요. 물의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 되죠. A 금속의 비열이 얼마죠? 얘가 이제 0.6이네요. 0.6이네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같으니까.
몇 그램이요? 그죠? 100g이겠죠? 100g.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죠? 그죠? 원래 100도씨였어요. 그죠? 근데 100도씨였는데 열평형의 온도로 떨어지겠죠. 온도의 변화는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물의 비율 4.2입니다. 4.2줄 per g도씨. 그다음에 물 몇 그램 있어요? 200g 있대요. 그죠? 200g. 그럼 곱하기 200g 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엔 물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열평형에 도달한 온도에서 25도씨만 빼주시면 그 차이만큼, 올라간 차이만큼 온도 변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 거예요. 이렇게 식을 세우면, 자, TA는 얼마 나오냐? 얘가 30도씨가 나옵니다. 30도씨.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 똑같이 세우시면 돼요. 똑같이 B도 마찬가지로 세우시면 돼요. B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B는 0.6을 0.8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얘는 마찬가지로 뭐 요걸 이제 0.8로 바꾸면 B가 나오겠죠. 그래서 B는 얼마입니까? B는 얘는 31.5도씨 나옵니다. 31.5도씨. 그래서 지금 A는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 30도씨, 그 다음에 B는 31.5도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3번은 지금 원래 보기에서는 각각 넣었어요. 각각. 그런데 이번엔 동시에 넣은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당연히 동시에 넣었으니까 이번엔 금속 A뿐만 아니라 B가 동시에 이른 열량이 있을 겁니다. 이른 열량. 그러면 당연히 누가 얻었어요? 물이 얘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얻은 열량이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가 0.6 곱하기 100 곱하기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T도씨만큼 떨어졌을 거예요. 열평형의 온도가.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이렇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8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열평형의 온도가, 지금 열평형의 온도가 A, B, 물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T로 그냥 똑같은 거예요. T.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물은 4.2 곱하기, 자, 물은 이번에 200g이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럼 200g 곱하기 원래 25도씨였어요. 그죠? 원래 25도씨였는데 지금 T 온도에서 25도씨에서 T 온도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T가 35.7도씨 이렇게 나옵니다. 35.7도씨. 자, 근데 요 온도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 그래프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x축이 시간이라고 할게요. y축이 온도라고 합시다. 온도, 그리고 섭씨 온도. 자, 뭐 100도씨에서 금속은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열평형이 그렇죠. 35.7도씨. 그 다음에 물은 25도씨에서 출발했죠. 35.7도씨가 이제 열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온도.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 25도씨에서의 물은요 점점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열평형에 이렇게 도달합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물입니다. 물. 자, 그런데 둘 중에 A의 비열이 더 작죠. 맞나요? A의 비열이 더 작았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먼저 열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얘가 점점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가 A고, B는 어때요? B는 조금 느리게 이렇게 도달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형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B열 그리고 열평형 이 문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방학 특강대 쌤이 액체 파트에서 다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주로 다뤘던 그래프가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물의 밀도 그래프 요거 다뤘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얼음의 가열 곡선 요거 두 개를 다뤘어요. 그죠? 그래서 물의 밀도와 얼음의 가열 곡선은 반드시 계속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밀도 그래프에서는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밀도가 하나는 여기고요, 하나는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밀도가 감소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밀도랑 반비례하니까 부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밀도가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온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디가 얼음이야? 여기가 얼음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상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 정도 해석하시고 자, 4도씨에서의 물 1g을 0도씨의 얼음을 만들 때 질량과 부피는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4도씨에서 이제 0도씨로 가는 겁니다. 지금 4도씨에서 0도씨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밀도는 당연히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밀도가 감소하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피 증가. 자, 혹시 질량은 당연히 변화가 없죠. 질량은 일정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고 부피가 증가. 지금 이제 고체가 되면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얼음 때문이죠. 얼음은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생기는 거예요.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그 내부에 빈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빈 공간이 이제 육각구조 형태의 빈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각구조의 빈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방학 특강 때 배운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퀴즈는 어떻게 하냐? 자, 퀴즈는 0도씨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0도씨일 때 얼음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0도씨일 때 얼음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부피. 자, 부피를 계산하려면 우선 이게 알고 싶은 거면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 보시면 되죠. 자, 질량을 뭐로 나누시면 돼요? 질량을 부피를 알고 싶으면 질량을 밀도로 나누시면 돼요. 밀도. 왜냐? 밀도는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랑 날라가고 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부피는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되는데 질량은 1g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여기 앞에서 1g이라고. 얘는 변화가 없었으니. 자, 그다음에 밀도는 뭘 쓰셔야 돼? 밀도는 지금 이걸 쓰셔야 돼? 아니면 이걸 쓰셔야 돼? 이게 지금 물의 밀도를 쓰셔야 돼? 아니면 얼음의 밀도를 쓰셔야 돼? 그죠? 얼음의 밀도를 쓰셔야 됩니다. 얼음의 밀도. 그래서 실제로 0.9170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0.9170 g/cm².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0.9170분의 1 세제곱cm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물이 꽁꽁 얼는 추운 겨울에도 물속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현상을 그래프와 연관해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물의 밀도 그래프 할 때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호수나 강가가 있으면 물이 선생님이 표면부터 언다고 했죠. 그쵸? 표면부터 이렇게 얼어요. 표면부터 얼고 요 밑에는 누가 살아요?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살죠. 물고기가 살아요. 물고기 귀여운 물고기가 삽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낚시를 하잖아요. 그죠? 얼음 낚시. 요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지금 여기는 얼음이고요. 얼음이고 여긴 적어도 물이라는 소리예요. 물. 그러면 지금 얼음은 0도씨에 있는 물들이고요. 위에는 여기는 4도씨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물들이 있는 거예요. 4도씨에. 서로 온도가 다른 물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물은 밀도가 언제 제일 커요? 밀도가 4도씨일 때 제일 큽니다. 4도씨. 그래프를 보니 물은 4도씨에서 밀도가 제일 커요. 밀도가 크면 무겁겠죠. 그래서 가라앉고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 가벼우니까 뜹니다. 실제는 0도씨니까 얼겠죠. 그래서 표면부터 이렇게 어는 겁니다. 4도씨는 안 얼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하냐? 이렇게 밀도가 큰 4도씨의 물은요. 밀도가 큰 4도씨의 물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0도씨의 물은요. 0도씨의 물은 어때요? 표면에서 가볍죠. 밀도가 가벼운 거죠. 뭔가 이상하다 했다. 밀도가 가벼운 0도씨의 물은요. 0도씨의 물은 표면에서 얼음으로 얼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밀도 그래프는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비록 4문제 정도밖에 못 풀었지만 거기서 이제 추려낼 수 있는 개념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풀어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과거반 K지반이라고 하죠. K지반 시험 범위 공지를 할게요. 시험 범위는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계약을 했죠. 3월 달에 계약한 이후로 이제 오늘 배운 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데까지. 참고로 우리가 방학 기간 때 했던 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방학 기간 때 했던 건 시험 범위 아니고 3월 계약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과거화학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화학 이 두 가지 내용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